어제 저녁 6시 20분쯤 강원도 원주시 불온면 자작고개 인근 도로에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추락한 헬기는 탱크킬러라고 불리는 미 육군의 신형 아파치입니다. 도로에 떨어진 아파치 헬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길게 불길이 일었고 헬기는 모두 타버렸습니다. 주민들은 꽝 하는 소리가 2번 들려 나가보니 도로에서 불길이 치솟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 조종사 2명이 숨졌지만 민간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미군은 즉각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해물에 고압선이 엉켜 있고 인근 철탑 윗부분이 훼손된 것으로 미뤄 헬기가 고압선에 걸리거나 철탑과 충돌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치 헬기는 적어도 야간 비행 훈련을 위해 경기도 평택 미군 기지에서 이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군의 아파치 헬기가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군은 내년에 아파치 헬기 36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야산에 반듯하게 이장된 묘 2기. 50m 떨어진 빈터에 주인을 잃은 안경이 떨어져 있고 핏자국이 흥건합니다. 69살 A씨와 56살 B씨 형제가 엽총에 맞아 쓰러진 것은 친인척 6명과 함께 시제를 지내기 직전인 어제 오전. 말다툼을 벌이던 73살 삼촌 박모 씨가 자신의 차에서 꺼내온 엽총으로 조카 2명을 향해 2발을 발사했습니다. B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A씨는 중태입니다. 삼촌과 조카들이 다툰 이유는 조상들의 묘지 이장 문제. 조카들이 선조 묘 이장하는데 도와주지 않았다. 상의 없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묘 이장을 했으니까 옳지 않다.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엽총 난사 사건을 계기로 이달 초부터 모든 총기류의 경찰 관서 보관과 출고 시 GPS 장착 의무화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사용한 엽총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총기로 일련 번호조차 없었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30여 년 전 서울의 한 총포사에서 선물 받은 엽총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차에 실어놨다가 불법인지 알지만 이라도 하나 사고하다 보이면 자복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경찰은 박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희입니다.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이 무너지면서 세느강의 다리를 덮칩니다. 파리 테러를 저지른 이슬람 국가 IS가 새로 공개한 영상입니다. 할리우드 영화 장면을 편집해 프랑스에 대한 추가 공격을 예고한 겁니다. Les frappes aériennes qui a tué des centaines et des centaines de femmes et d'enfants et d'innocents, sachez que vous allez avoir des choses qui seront pires que le 11 septembre, comme vous l'avez dit. 파리는 함락됐다는 제목의 이 영상은 연설하는 올랑드 대통령을 배경으로 폭탄을 터뜨리는가 하면 파리 테러를 자축하는 등 프랑스에 대한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는 항공모함 샤를 드골의 지중해 배치를 완료하고 대대적인 보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IS가 미국 워싱턴과 뉴욕에 자폭 테러를 벌이겠다는 협박 영상을 유포하면서 테러 공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을 출발해 이스탄불로 향하던 터키 항공기는 폭파 협박 전화에 캐나다에 비상 착륙했고 The aircraft's been handed back over to Turkish Airlines and is being controlled by the airport authority. 시카고에서는 초고층 빌딩에서 일어난 화재를 테러로 오인한 시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동일입니다. 지난 3월 이후 모습을 감춰 비리 혐의로 숙청됐다는 관측이 제기됐던 김정은의 금고지기,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 8개월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한광상은 김정은의 공식 일정을 2차례 연속 수행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평양 공항 리모델링 과정에서 김정은의 질책을 듣고 11개월 동안 모습을 감췄던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원춘은 지난달에만 김정은의 공식 일정을 3차례나 수행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방 등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이른바 혁명화 교육을 받은 뒤 복귀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장성택 측근 등을 숙청했던 것과는 달리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의 경우 성과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용인술이란 분석입니다. 잠시 동안 어떤 공개석상에서 사라졌던 것은 일종의 자극제로서 어떤 징벌을 가했던 것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김영철 정찰총국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조현준 조직지도부 부부장과 같은 조직과 정보를 관장하는 이른바 공안라인은 신상 변동 없이 김정은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단정한 교복 차림의 한국 여고생이 미국 MBC 방송의 유명 토크쇼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Hello, can you hear me? I'm in California dreaming about who we used to be. 온라인에서 아델 소녀로 불리는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 3학년 이혜진 양입니다. You have such an amazing voice. It's incredible. 엘렌 쇼는 미국 코미디언 엘렌 데제너러스가 2003년부터 진행해온 유명 토크쇼입니다. 뉴질랜드에 7년 동안 살았던 이 양은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I've actually read some, and one of my favorites said that I should be on Ellen TV. 지난 5일 유튜브에 영국 팝 가수 아델의 노래를 부른 동영상을 올렸는데 국내외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으면서 미국 토크쇼에도 출연하게 된 겁니다. 이 양이 노래하는 영상이 게시되자 원곡과 차이가 없다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고 일부 미국 주간지들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동영상 게시 보름 만에 유튜브 조회수는 1,300만 건, 페이스북까지 합치면 1,6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18일 만에 조회수 1,000만을 넘어선 기록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제2의 싸이 탄생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연아입니다. 네, 오늘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곽수종 경제학 박사,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백성문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에 전현직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기업 총수들의 조문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빈소를 찾았는데 3분 조문에 방명록에 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용 부회장하고 무슨 앙금이나 이런 거는 없겠지만은요. 네. 예, 아버지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그룹의 회장과 김영삼 YS 전 대통령 간은 네. 실은 좀 악연이었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자동차 사업이었는데 그렇죠. 예. 이제 YS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은 이 반도체하고 자동차 양대 축으로 간다라고 해서 이제 자동차를 계속하고 싶었는데 이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된다 네. 하면서 이제 계속 하고 싶다 안 된다 하고 싶다 안 된다라는 것과 그런 어떤 이제 앙금과 대립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자동차 사업을 삼성이 시작했을 때도 뭐라 그럴까요? 이제 다양한 뭐 심지어 각서까지 쓰게 하면서 이게 수출 어떤 물량 같은 것도 그렇죠. 했죠. 예, 네. 그렇게 하면서 실은 여러 가지 좀 견제를 하면서 아마도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자동차 네. 산업 실패가 이 김영삼 대통령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대목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1995년 베이징 발언, 네. 이건희 삼성 회장의 베이징 발언도 좀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그 증폭 자동차와 네. 또 하나의 YS의 악연인데요. 이게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는 95년도 베이징 북경 그 조대 네. 거기에서 이제 연설을 끝나고 기자들과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발언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2류고 이 관료는 3류고 정치는 4류다.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음날 다다음날 아주 대서특필이 됐었고요. 김영삼 대통령은 정말 진노를 해서 오히려 더 이건희 회장과 김영삼 대통령의 이제 사이가 벌어지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의 관계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14대 대선에서 맞붙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세무조사의 칼날이 거셀 때 92년 대선에 내가 출마했기 때문에 정치 폭력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뭐 그런 면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이제 그 14대 대선 3당 합당까지 YS 입장에서는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거의 다 됐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정주영 회장이 국민당을 만들어서 돌풍을 그렇죠. 일으켰습니다. 네. 안철수 현상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네. 바로 당을 만들었는데 35석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원내 진출을 했고
그 당시 뭐 김동길 선생님도 있었고 이주일, 그다음에 지금 김한길 전 대표도 그 당시 그 국민당에 있었는데, 그다음에 대선 출마를 하니까 사실은 정주영 그 당시 후보가 받는 표는 YS가 받을 득표하고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떨어질 뻔하는. 그래서 이제 그때 YS가 유명한 얘기가 돈으로 권력을 사려고 하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다. 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 이후에 뭐 줄줄이 수사를 받고 세무조사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정주영 회장은 뼈아픈 아마 뭐 실패의 부분인데, 뭐 그런 악연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영삼 정부 출범한 다음에 당시에 우리 재계의 양대 산맥이었던 이제 이건희 회장과 정주영 회장 모두를 이제 일종의 좀 있었습니다. 가령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 때문에 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그렇죠. 됐었고, 정주영 회장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특가법 수사 들어가고 출국 금지되고 막 치열하게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근데 또 이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큰 그릇이다, 뭐 이런 포용력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1년 후에 모두 다 이제 사면 복권을 하게 되면서 이제 2년 차, 한 4년 차 되면서부터는 또 이 삼성과 현대그룹과의 또 대화해가 이뤄내는 또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통합과 화합이라는 말씀도 주셨지만 1992년도에 삼성이 상용차에 대한 승인을 얻어냅니다. 상공자원부로부터. 네. 그리고 94년도에 승용차에 대한 승인을 얻어내고요. 네. 앞에서 여러 가지 뭐 포철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현대 이야기도 나왔지만 결국 재벌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경제가 제대로 성장이 안 된다. 그래서 정부 초기, 출범 초기에 좀 위기의식을 느껴서 많은 것을 규제를 풀고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97년에 과잉 투자와 과잉 어떤 뭐 소비 투자라 그럴까, 이런 부분을 야기시킨 하나의 단초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조금 명암이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 박태준 포항제철 설립자죠. 그 연결식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 생전에 두 분 간에 또 뭐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또 어쨌든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제 그렇게도 또 상징이 네. 되면서부터 이게 당시 제가 지금 삼성그룹, 현대그룹 했는데 네. 포스코와도 굉장히 좋지가 않았었던 이제 그런 모양새였었는데, 방금 우리 곽 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초기였었고 또 중기부터는 또 확 풀어주게 되는 또 그런 양상이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박태준 회장하고는 관계는 뭐 그 정치인과 기업인의 관계라기보다 후반부에 3당 합당 이후에는 박태준 회장이 이제 민정계의 수장으로 왔죠. 네. 민정계로.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하에서 그러니까 기업인과 정치인의 관계가 아니라 같은 정치인의 그렇죠. 라이벌이었다. 3당 합당을 했는데 민정계의 대표 선수였기 네. 때문에 박태준 회장을 불러서 민정계의 수장이고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계의 수장이기 때문에 정치권 내 라이벌이었고, 민정계 내에 이제 김영삼 총재를 비토하는 측에서는 박태준 회장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상당한 정치적 라이벌이었죠. 그러니까 박태준을 넘어서야 후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 TK 허주, 김윤환이나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이른바 그 YS 쪽으로 왔지만 박태준 회장이 버텼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갈등이 심화되는 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끝내 연결식에 참석하지 않고 조화만 보냈는데 네. 마음의 앙금은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곽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초반에 그렇게 재벌들, 기업들하고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중반 이후에는 좀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규제도 풀어주고. 어떻습니까? 임기 내내 좀 정경유착, 고리를 끊으려고 했던 건 분명해 보이는데 예.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차남 김현철 씨는 한보 사태 맞물려가지고 또 굉장히 곤욕을 치렀어요. 큰 틀에서 보면 95년, 96년 넘어가면서 대거 달러 자금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게 일종의 나중에 음모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판단이 있지만은 너무 저리에 달러가 들어오게 되니까 금융 쪽에서는 종금사 라인이 이제 좀 흥청망청 됐었고, 재계로 오면은 이제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실 텐데 한보 그룹이 그렇죠. 소위 말하는 새로운 YS 정부의 핵으로 뭐 지금에 따지면 뭐 삼성 육박하는 그룹으로 막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보중공업 뭐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 이 버블이 터지면서 이제 한보의 수사와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비자금이 조성이 돼 있었고,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뭐 무혐의 이런 거 됐지만은 이제 차남인 김현철 소장도 이 한보 비자금 사태에 연루가 됐었다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마무리는 이제 그다지 아름답지 못했었죠. 그래서 사실상 IMF의 시발점이 한보 사태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게 징조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뭐 현대 기아차의 뭐 쌍용자동차 인수 문제까지 나오면서 이제 한보 사태가 발단이 되었는데, 방금 말씀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반추해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가시자마자 말씀하신 게 나는 재벌로부터 동전 한 푼 받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박관용 실장한테도 비서실장한테도 분명히 지시를 했고 당의 지원금조차도 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주 빡빡한 경제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기업들은 결국은 청와대 내에 어떤 루트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루트가 아마 김현철 소장이 됐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문민정부와 재계 갈등 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재계 인사들의 네. 조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은 몸이 지금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조문을 못했는데 사이는 좋았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당시 재계 중에서 가장 친하고 각별한 사이가 신격호 총괄 회장이었다라고 하고요. 예. 그때 당시 롯데그룹은 뭐 두각을 막 빠르게 크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어떤 정권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성장을 했었는데 뭐 그런데 근조 화환이 신격호 총괄 회장 이름으로만 2개가 네. 있었다. 왜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총 3개였죠? 총 3개. 네. 그러니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거는 이제 밖에 있었고요. 예. 안쪽에 보면 신격호 회장, 총괄 회장 화환이 2개가 있었는데 일단 롯데그룹 측은 우리는 우리 거 보냈다. 즉 그룹 차원에서 보냈었고요. 이제 신동주 장남이죠.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신격호 회장이 직접 보내라고 해서 보냈다라고 해서 신격호 회장 화환이 지금 그림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2개가 같이 좀 빈소에 놓이게 되는 저것도 뭐 기자들의 많은 처음에 사진이 저기 한글로 쓴 게 누가 보낸 거냐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네. 당초에는 신동빈 회장이 보낸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바뀐 겁니다. 예. 그게 신동주 회장이 한글로 보냈고 이쪽 왼쪽에 있었던 이제 신동빈 한문으로 써 있는 게 한자로 써 있는 게 이제 신동빈 회장이 보낸 그런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영면할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묘역 조성 작업이 한창입니다. 소나무만 무성했던 자리라고 하는데 예. 이미 3년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점 찍어둔 자리라면서요. 글쎄 처음에는 뭐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이제 고향 그렇죠. 그제도 대개마을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 사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전직 대통령이 이제 국립현충원에 가는 건 당연하니까 아마 김영삼 얼핏 들으니까 김영삼 전 한 번 정도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드님인 김현철 소장하고 그다음에 김수환 전 국회의장, 김우성 대표가 각자의 그 묘자리를 좀 봤다 직원들을 데리고 네. 이런 얘기는 듣고 있는데 어쨌든 뭐 회의 끝에 지금 자리로 아마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묘자리 저희가 지도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리와 직선 거리로 한 300~400m 정도 차이가 나는 그래서 쌍둥이 자리다. 공작새의 양 날개를 차지하고 있는 자리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원의 그 풍수적으로 보면은요 전형적인 그 배산 임수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화장산이 있고 앞에 이렇게 한강이 흐르게 되는데요. 지금 저 그림을 보시면은 저 맨 위쪽 박정희 대통령이 있는 저쪽이 이제 산 쪽이고요. 네. 그래서 오른쪽 우백호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있는 자리고 왼쪽에 이제 앞으로 이 안장되게 될 저쪽에 좌청룡 자리가 좌청룡. 이제 김영삼 대통령 자리다 해서 지금 풍수 전문가들은 이제 이 YSDJ가 역시 이제 돌아가셨어도 이제 좌청룡 우백호의 그런 라인으로 마주보는구나 또 이런 얘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쌍둥이라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사후에도 쌍둥이에 앉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작새 왼쪽 날개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하고 근데 저 자리가 본인보다는 이제 후손한테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원래 그 김현철 그 차남 그 김현철 씨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죠? 굉장히 네. 이제 본인의 이제 정치적 후계자로 생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후에도 김현철 씨를 위해서 또 저 자리를 본 게 아닌가. 3년 전에 예. 건강이 안 좋으실 때 한번 가서 자리를 봤는데 두 군데를 봤는데 한 군데가 이제 북쪽이어서 거기는 이제 묘자리 쓰기에 적당하지 않고 이 자리가 좋다라고 해서 이 자리를 결정을 했는데요. 이 자리가 이제 또 상도동으로 통하는 문도 있어서 그러니까 집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자리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뭐 묘자리가 어디 좋느냐는 뭐 저야 알 수 없는데 저게 한국 정치의 재밌는 어떤 뭐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게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립묘지가 있고 국립묘지 정반대편에 청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일직선상에. 그 사이에 사실은 의회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식으로 보면 백악관이 있고 의회가 있고 국립묘지가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걸 의회가 귀찮으니까 저 여의도 섬으로 쫓아 보낸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국립묘지, 의회, 청와대가 일직선상에 있어야 이제 행정부, 입법부, 그다음에 나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이게 한직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의회가 용산쯤 있어야 되겠죠. 뭐 그래야 되는데 의회 매일 문제 제기하고 시끄럽고 효율성이 없으니까 여의도로 여의도 섬에 보냈고 그다음에 국립묘지와 청와대가 마주보고 있는 형국인데 사실은 이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인데
의회, 그러니까 국가의 상징 기축도로 중심에 의회가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자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당시에 동행했던 풍수지리 전문가 직관의 이야기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죠. 한 2, 3년 됐어. 어른께서 요청이 있고 하니까 그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하고 알려드린 것밖에 없죠. 이 동작 동안에 봉황이 이 알을 품은 두 자리가 있는데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계신 자리고 그쪽은 오른 날개에 계신 분이고 이쪽은 왼쪽 날개에 계신 분이다. 네, 아까 그 얘기 네. 조금 더 나눠볼게요.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자리가 장남보다는 차남이 덕을 볼 자리다. 예. 김현철 예. 씨가 당장 생각나지 그렇죠. 이제 않습니까? 좌청룡이고 아마 김현철 소장인 것 같고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도 실은 굉장히 명당 자리라고 했었거든요. 이제 거기가 우백호 자리라고 하고 아마 그래서 이번에도 그 옆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아마 김영삼 대통령은 좀 몇 자리를 보러 다니시면서 아예 좌청룡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렇게 선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자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장남보다는 차남 쪽으로 가게 되는 더 많은 기운이 가게 되는 또 그런 자리여서 여러모로 아마 김영삼 대통령이 선택하지 않았다. 풍수지리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적 후계자로 낙점을 했던 김무성 네. 새누리당 대표, 김 대표도 뭐 한 달 전에 다녀갔다는 거죠, 이 묘자리를? 그렇죠. 뭐 김우성 대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화, 그러니까 YS 기념사업 회장이 김수환 전 국회의장인데 함께 제가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간 걸로 알고 있고 차남 김현철 씨도 좀 여러 번 다녀가고 했는데 뭐 김우성 대표야 본인이 정치적 아들이라 했지만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당연히 장례식장에서 오해라는 모습도 있었고 예. 또 그 묘자리를 이제 자기 정치적 아버님의 네. 묻힐 곳을 답사한 거는 뭐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 패널로 강훈식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귀국과 함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그 현장 모습 보면서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새벽에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 한 8시간 정도의 휴식을 취한 뒤 바로 빈소를 찾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안내를 빈소로 받고 들어가고 있죠? 있는 모습이고요. 예. 들어가자마자 상주로 서 있는 좀 지그시 좀 쳐다보고 목례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헌화를 하고 묵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총 7분간 조문을 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저 광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이제 국가장으로 정리가 됐고 뭐 또 우리가 이제 전직 대통령 문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살아계신 분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없으신데 국장이냐 국민장이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기도 했는데 이제 국가장으로 정리됐고 그다음에 뭐 현직 대통령이 조문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 전직 대통령의 장례 문화로 좀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뭐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박근혜 대통령 이어서 그 상주로 서 있는 차남 현철 씨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인사를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자, 너무 목소리가 작아서 잘 주변에서는 안 들렸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뭐 장지는 뭐 어떻게 뭐 잘 그렇게 하겠다까지 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국장하고 예. 국민장이 통합돼서 이제 국가장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장례 절차를 치를지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하셨던 것 같고 그거 외에 아마도 뭐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한 위로 말씀을 좀 건네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YS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 일가 참으로 얽히고 설킨 관계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 영정 앞에서 분향 뒤 13초간 묵념을 포함해 총 7분간 조문을 했는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한 게 있는데요.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두 사람의 대화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요. 대통령 후보가 된 거.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참 중요한데 하여튼 그래서 잘 하셔요. 예. 걱정이 많이 되시죠. 지금 너무 여러 가지로. 아이, 그런 걱정이 참 많죠. 네, 당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박근혜 당시 후보를 찾아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 덕담은 덕담이죠. 2012년이 묘했던 게 뭐냐면 실제 아들 김현철 소장은 문재인 후보를 지원을 했고 네. 정치적 아들 김무성 지금 현 대표는 선대본부장으로 왔지 않습니까? 네. 김무성 대표가 상도동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해서 이제 결국 김영삼 2007년 경선에는 MB를 지원했지만 2012년 대선에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지지한다. 잘하셔. 뭐 얘기는 지지한다는 얘기니까 뭐 그렇게 돼서 이제 저 지점에서 많이 좀 풀렸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저 집에 좀 풀린 거죠. 근데 YS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박근혜 후보도 후보지만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과 필생의 투쟁을 한 분 아닙니까? 그 따님이기 때문에 뭔가 좀 뭐 감회가 좀 남달랐지 않나 이런 생각이. 실제로 저 때 당시가 아마 그 갈등이 정점을 찍었던 지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에 보면 이제 물론 저걸 계기로 이제 누그러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김현철 차남이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고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그리고 저 당시에 카메라와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어떻게 풀릴 거냐. 이게 왜냐하면 또 YS 스타일이 뭐 김영삼 전 대통령 스타일이 워낙에 직원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뭐 또 어디 안 좋은 이야기는 하진 않을까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었는데 당시에 이제 결국은 하여튼 잘하셔 이렇게 말을 좀 정리하면서 결국 좀 많은 내포를 했었다라고 이제 해석도 많이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현철 차남은 굉장히 악연이 아직까지 이제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풀리지는 않았고 그래서 사실 또 이제 두 분의 대화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런 정치적 관계로도 또 반대로는 김영삼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두 분 다 어쨌든 정치적으로 평평한 시소와 같은 균형감을 가지면서 자리를 잡은 지점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현철 차남과는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풀린 적이 없었죠. 글쎄 뭐 사실은 이제 그 문민정부 이후에 김현철 소장의 정치적인 행보에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없습니다. 결국은 뭐 그 이제 거산 YS가 이제 어떤 정치적 입장을 취하느냐가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방송상에서 김 소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앙금이다. 그건 뭐 앙금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현철 씨의 앙금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가는 전 잘 모르겠고 YS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풀렸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뭐 2012년을 기점으로 뭔가 좀 화해 국면으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 김현철 씨가 그 동작의 새정치민주화람으로 출마를 희망했었거든요. 물론 마지막에는 이제 본인이 정치적으로 접었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제 김현철 씨 입장에서만 본다고 하면 어쨌든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고 그 뒤로 이제 동작의 야당 후보로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었으니까 풀린 적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대통령과의 어떤 전직 대통령이 차남이니까 현직 대통령과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정치적 급이나 이런 건 다르지만 당시에는 어쨌든 갈등이 계속 유지됐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김일성 대통령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남겼던 유언, 통합과 화합 그 말씀을 사실 김현철 소장이 말씀하신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재계의 2, 3세 경영체제로 가고 있지만 정치계에서는 이제 2세대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 그러면 참 불행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 놓고 보면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는 시점에 앞두고 남남의 갈등의 한 대척점에서 너무나 이 정치를 하는 2세들 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점들이 내비쳐서 되겠느냐. 그래서 김일성 대통령도 아마 말씀하신 게 통합과 화합이라고 하는 게 이제 2세들 나름이라도 좀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서 남남 통합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하는 뜻을 아마 김현철 소장이 충분히 유지를 받던 걸로 생각이 돼서 어떤 뭐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런 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입방아를 놓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의 그냥 뜻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큰 정치를 하는 분들은 아마 저런 면에서 잘해보쇼라고 했던 말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겠지만 통합과 화합을 지향하는 게 아마 김현철 소장의 뜻인 것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도 어제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빈소를 찾았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민주주의가 생활화돼서 마치 공기처럼 민주주의가 오기까지 그 많았던 어려운 곡절을 잊기가 쉽죠. 이분의 덕과 공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 가지 곡절이 있지만은 꼭 그대로 거대한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저런 의미를 담은 건지 박명록의 사자성어, 네. 음수사원 네, 이런 물어봤을 글귀를 남겼죠. 때는 원천을 생각해라. 네. 저 얘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도 뭐 많이 하신 얘기인데 어쨌든 저 이회창과 이제 YS의 관계는 뭐 여러 방송에서 보도됐지만 그 정치인 이회창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철저하게 YS입니다. 대법관 하는 사람을 감사원장 시켰죠. 감사원장 때 이른바 율곡비리, 요즘 방산비리라고 하는데 뭐 그걸 했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시켰죠. 당 총재가 시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치인으로 만들어줬는데 저는 요즘 야당 입장과 관련해서 이 정치가 전문 영역이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대표가 될 때 두 가지 패착을 저지르는 게 이른바 대구 전당대 당원대회에서 이제 YS 인형을 때리고 화형식하면서 PK 민심이 돌아서게 된 게 그렇죠. 패착이었고 또 JP하고 연대를 끊어버린 게 네. 패착이었는데 그것은 아마 그 법조인으로서도 그다음에 총리까지는 승승장구했으나 막상 여의도 정치판에 갖다 놓으니까 정치적 미숙함을 좀 드러낸 게 아닌가라는 거고 그다음에 YS도 뭐 먼저 인간이 되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뭐 두 분의 관계는 뭐 정치인 이회창을 결정적으로 만들어준 건 YS였고 또 이회창 그 당시 이 대표 총재 시절에 쓰라린 맛을 본 건 또 YS였고 뭐 그런 기묘한 인연이 있습니다. 네, 음수사원 이 뜻이 어떤 의미로 이회창 전 총재가 썼는지 잘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67년에 정수장학회에 그렇죠. 네. 내려준 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적절치 적절하지 않다. 않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아주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이 원천도 그 산업화 세대에 많은 우리가 중동에 가서 벌고 했던 많은 우리 선배들이 피와 땀이 있는 것이고 뭐 공기처럼 마시는 민주주의조차도 이제 이런 바 그 민주화 네. 투쟁에서 헌신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썼던 엄수사원 또 예. 이회창 전 총재가 썼던 엄수사원은 박정희 산업화 후손들이 편안하게 배불리 산다면 그 고생한 사람을 생각하는 네. 의미고 그다음에 이제 YS 사후의 엄수사원은 오늘날 우리가 늘 향유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도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희생과 있었다. 피땀의 산물이라는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자연스러운 박명록 글귀라고 생각합니다. 이 독일식 경제학에서 주로 강조하는 게 코제이션 앤 아웃컴입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일반 균형 이론의 가장 미천이 되는 이론이라고 보면 정치와 경제 모두가 다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 원칙에는 비껴나지 않는 것 같다. 모든 것이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평가하는 것을 역사적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또 자치적인 어떤 평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같은 뜻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야를 초월한 정계 인사들과 후배 정치인, 시민들의 조문 행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조문에서 특히 눈길을 끌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YS와의 극진한 인연을 강조하고 있는 여야 대표입니다. 양측 입장을 들어보시죠. 화합과 통합을 마지막 메시지로 남기고 떠나신 김영삼 대통령을 진정으로 애도한 길이고 우리 정치권 모두가 꼭 지켜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독재를 찬양하면서도 독재와 맞섰던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을 자임하는 이율 배반의 정치도 보고 있습니다. 네. 주승용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표를 대신해서 지금 네. 대독한 것까지 들으셨는데, 자, 지금 빈소 정치라고 해야 되나요? 조문 정치라고 해야 하나요? 여야 모두를 막론하고 YS의 어떤 유산을 물려받으려는 경쟁이 사실 빈소에서 굉장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DJ와 YS를 비교했을 때 가장 YS의 특징적인 측면이 이른바 다산의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뭐 YS를 통해 정치를 입문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야를 통틀어 지금 현재 최고위원만 보더라도 김무성 대표 당연하고 서청원 최고위원 막 그렇고 그 다음에 이인재 최고위원 당연하죠. 뭐 전격적으로 발탁해서 노동부 장관 경기지사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김태호 최고위원도 사실 좌동령 할 때 김동영 전 장관을 통해서 이제 또 그래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 정의화 의장 계시죠. 예. 또 야당도 사실 문재인 대표의 정치적 동지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YS에서 정치적으로 발탁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뭐 손학규 전 대표도 그렇죠. 진보적 교수 하실 때 인력 발탁해서 경기지사까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람 욕심, 뭐 머리는 그 빌릴 수 있어도 뭐 건강은 못 빌린다 했을 때 그 인재를 발탁하는 안목 능력은 뭐 타에 좀 추종을 불허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이제 와이에스와 정치적인 뭐 건을 맺지 않는 분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좀 탁월한 지도자로서의 안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PK 민심을 향한 신경전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네. 조금 전에 들었다시피 주승용 최고위원은 독재를 찬양하면서도 독재와 맞섰던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을 자임하는 이율 배반의 정치를 본다면서 사실상 김무성 대표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뭐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이제 뭐 실제로 감기 몸살로 못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 고등학교, 중학교 선배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좀 어렸을 텐데 뭐 주승용 최고의 입을 비벼서 공격한 모양새가 된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동시에 어쨌든 YS에 대한 정치적 공과는 좀 받아야겠다. 즉 바꿔 말하면 그건 좀 같이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여의도에서 DJ 어떤 스타일 그리고 YS 스타일이 많이 평가가 됩니다. 특히 이제 DJ 스타일은 가신을 많이 만들어서 주변에 이렇게 항상 보호하는 팀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줄 정도로 많이 있었고 YS는 반대로 장수를 좀 배출해내는 스타일로 각자의 정치인들로 성장한 분들이 많은 편인데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YS의 빈소는 굉장히 많은 정치인이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직에도 정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평소에 그런 스타일을 유지해왔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특히나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도 야당에서도 YS의 정치적인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김무성 대표는 정치적으로 좀 공격하면서 동시에 또 YS는 좀 받아오는 그런 어떤 모양새의 말씀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여야 대표뿐만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네.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최근에 관계가 좀 안 좋았었는데 네. 빈소에서까지 서로 뭐 같은 식탁에 앉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신경전을 좀 벌이고 있다고 하네요. 눈길도 안 예. 마주친다고 하는데. 글쎄 눈길을 저도 사실은 조문을 다녀왔는데 네. 그 옆에 조그마한 이제 탁자가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 저기는 어떻게 보시면 되는가 하면 그 현재 뭐 대표 최고위원이 아니고 그 옛날 올드보이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기는 옛날 그 서열대로 그냥 그 선배, 후배, 뭐 중진 그룹 따로따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김무성 대표는 막내뻘이죠. 막내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손님들 각자 맞는데 우리 왜 보통 초상 나면 형제들끼리 앉아서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각자 이제 문서 네. 조문객들을 이렇게 하니까 그런 모습은 조금 언론이 좀 기사화시켜서 만들어낸 얘기가 두 사람이 갈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뭐 좀 과도하게 해석이 되고 있다. 예, 두 분 다 상주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YS 생전에 준비한 연하장이 있었다고 하죠. 네, 붙이지 못한 편지가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내년에 맞춰서 이제 연합장을 다 제작을 하려고 준비까지 다 했었는데 이제 YS가 이제 서거를 하시는 바람에 이제 발송이 못 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바로 지금 보시고 있는 23일 날 연합장 인쇄를 연합장이죠. 주문을 하려고 했었다고 하고요. 네. 내용이 이제 4,800명 정도에게 전달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그 뭐 좌우명이 뭐 대도문문이나 송백장청, 호연지기 뭐 이런 게 쓰였는데요. 예. 그러니까 2013년까지는 일부 연합장이 이제 친필 서명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이제 복사 서명으로 저렇게 해서 만들려고 했으나 이제 저 연합장은 이제 붙여지지 못하게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희귀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조계사 스님 7명이 국회의원회관을 찾아 이른바 목탁 시위를 벌였습니다. 바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한 라디오에서 했던 이 발언 때문인데요. 그의 발언 그리고 스님들과의 설전 내용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종교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끌어안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고통받는 중생이 무슨 한상균 위원장뿐입니까? 빨리 나와서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다면 자수를 하든가 자수할 생각이 없으면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검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인은 법 앞에 다 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교가 범법자를 두둔하는 이게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기자회견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지금? 합니다. 의원님, 지금 사과를 요구하는데 공권력이 정당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 하시라고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를 하고 가셔야지. 오늘 주신 말씀 알았어요. 저기 내가 있으니까 그러면 강제로 끄집어내서 그러세요. 손님이 떠날 때까지 같이 있는 것이 A인데 또 엄중한 항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런 분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이 굉장히 묘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앉아있고 주변에 이제
스님분들이 쭉 둘러싸서 함께 앉아있는 모습까지 보셨는데, 자, 바로 문제는 조계사에 현재 피신 중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검거 문제와 또 피신 문제에 대한 얘기였죠.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지금 뭐 김지태 의원이 말씀하신 게 틀린 건 없어요. 어째 뭐 소도도 아니고 치해법권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에서 내보내주지 않거나 뭐 스스로 나오지 않으면 경찰 명령에 들어갈 수 있지만 관례상 이 종교단체, 그러니까 교회나 성당이나 이 절에는 원래 이제 관례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일단 이 두 양쪽에서 이제 설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조계사에서 좀 전향적인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한번 발전노조 관련해서 그때 이제 경찰 병력이 들어오는 걸 받아줬거든요, 조계사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경찰 병력이 들어오는 거를 오케이만 해주면 아마도 들어가서 검거를 할 텐데,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뭐 독재 정권 시절에는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어찌 보면 그분들의 피신처가 됐었고 저 종교단체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일종의 관례가 된 건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12월 5일 날 또 2차 집회까지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12월 5일에 집회마저 그러니까 이분이 뭐 뭔가 또 주도를 하게 된다면 또다시 불법성을 이미 안고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위, 뭐 시위나 집회를 위해서라도 이분은 그냥 지금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저는 이 양쪽 뭐 김지태 의원과 뭐 조계사 스님들과의 설전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한상균 위원장이 스스로 나와서 뭐 본인이 결백하다면 법정에서 해결을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제 백 변호사님 말씀하고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데 사실은 이제 결국은 공권력을 투입해야 된다는 말 때문에 스님들이 이제 저렇게 발끈하신 지점들은 전 또 일정 정도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조계사 하는 스님들의 입장에서 본인의 집인데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을 우리가 이제 좀 모시고 이제 어쨌든 있는 국면이거든요. 네. 저는 저걸로 인해서 조계사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보여집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들어와서 조계사의 부담은 조계사의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이제 즉 바꿔 말하면 즉 그걸 공권력을 투입하게 하는 건 되게 야박한 것이다라는 게 스님들의 입장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한상균 위원장이 잘하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잘 못하고 있는 게 맞는데 문제는 그거를 김진태 의원이 공권력을 투입해야 된다고 발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 그리고 사실 저게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저분들의 면담을 하자고 했을 땐 처음에 나섰을 때는 좀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아마 스님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스님도 저거를 좋아하진 않고 제가 얼마 전에도 이것과 비슷하게 어떤 모 주지스님 만나고 실제 좀 부담스럽지 않으시냐 그랬더니 부담스럽군 하다라는 솔직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이분을 내쫓기는 참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어떤 제가 볼 때는 이제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신 건데 그것을 치해법권이나 법적인 영역으로 갖다 대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서청원 최고위원도 찾아왔지 않습니까? 네. 찾아가서 사과를 요구했는데 서 최고위원은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진태 의원은 사과를 하지 않고 아마 계속 이런 좀 네. 지금 자기 자리를 박차고 막 나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어제 저도 이제 그 채널A 종합뉴스의 저 장면을 좀 길게 보자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아주 재밌게 봤는데 왜 재밌게 봤냐면 김진태 의원은 법치주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외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조계사에서 이제 범법자 수배자를 내보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종교의 기능은 다르죠 사실은. 그러니까 공권력이 투입해서 체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생각이 정치의 기능이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조정이고 갈등의 그 제도화인데 만약에 공권력을 투입했을 때는 다른 갈등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불교와 공권력 간의 갈등,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갈등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종교는 뭐냐? 2000년도에 명동성당에서 왜 이제부터는 집회 장소를 허용하지 않겠다 했냐?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뵈러 간 장소에서 매일 시위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아까 백승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7, 80년 민주화 시기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신도들이 정원을 냈고 이제 가톨릭 입장에서 이제 안 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조계사에서도 많은 불자분들도 이제 어떤 그런 여론도 있고 저런 여론도 있는데 그건 조계사도 압력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차원에서 풀려가는 것들이 좋은 것이지 법치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공권력이 투입돼야 된다. 뭐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뭐 저기가 소도입니까? 했을 때 네. 정치는 현실에 발을 딛고 사는 건데 그럼 불교계와 현 정권 간의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한상균 위원장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는 사려 깊게 물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계사에 피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일주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서 조계종 화쟁위원회 측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의 대화를 중재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당장 12월 5일에 2차 총궐기 대회가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의 충돌. 원래 각 지역에서 열기로 했던 것을 뭐 취소하고 지금 사실상 서울로 총 집결하라. 예. 뭐 이런 지시를 내린 것 같은데 또 한 번에 또 뭐 난장판이 벌어질 가능성이 근데 이제 없지 뭐 않아 정부와 중재 내용을 보니까 이제 12월 5일에 집회를 평화적으로 할 수 네. 있게 해달라라는 취지더라고요. 그건 평화적으로 하면 정부에서 뭐라고 안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중재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저도 사실 가장 저번에 집회 시위할 때 안타까웠던 건 집회 시위의 목적은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의사를 가지고 정치권과 정부를 또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게 불법 집회였냐, 뭐 아니면은 이제 과잉 진압이었냐 가지고만 싸우게 돼버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사가 무엇인지는 전혀 국민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분 말씀대로 이건 정부와 중재할 문제가 아니라 12월 5일의 집회는 본인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평화롭게 내면 그러면 그게 오히려 국민들에 더 들릴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이분 말씀은 그러니까 정부가 과잉 진압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시작을 하지 않으면 과잉 진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서로 뭐 중재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이분 말씀대로 12월 5일의 집회는 평화롭게 이루어지기만 했으면 뭐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가 법적 다툼에 화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예계 두 스타의 얘기인데요. 네, 배우 신은경 씨 말 한마디로 지금 명예훼손에 고소를 당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23일 날 이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이 접수가 됐는데, 그러니까 대략 4년 6개월 정도 이 전 소속사와 계약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약 당시에 이건 소속사 주장입니다만 계약 당시에 10억 정도의 사채빚이 있었는데 신은경 씨가 그걸 우리들 성실하게 갚아왔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신은경 씨가 이제 수많은 이제 복수의 방송 관계자들한테 야, 대표가 뭐 내 출연료 너무 떼먹고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내가 관리비도 내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여러 군데 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속사와 소속사 대표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 이런 취지로 지금 고소장이 접수된 겁니다. 신은경 씨가 설령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명예훼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명예훼손이 가능합니다. 사실이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 허위냐를 떠나서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실질적인 외적인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일단 주장은 복수의 방송 관계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내용이 명예훼손적 소지가 있느냐. 네. 두 번째는 이 내용이 퍼질 가능성이 있느냐. 그걸 전파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본인과 아주 밀접한 인과관계 있는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다수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으면 전파 가능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많아서요.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뭐 이제 조사를 받고 수사가 진행이 되겠지만 명예훼손적 소지가 충분히 있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은경 씨는 지금 4년 6개월간에 있었던 해당 소속사와는 관계를 끝내고 지난 10월에 이적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장윤정 씨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요즘에 계속 보셨죠? 그녀의 발목을 계속 붙잡고 있는 어머니의 폭로성 메일들. 11월 5일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줄기차게 지금 6번 정도 지금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장윤정 씨 장윤정 내 딸 사랑한다는 취지 뭐 국민들 사랑해 주세요로 시작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 또 우리 조카 분유가까지 다 압류를 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비정한 딸이다라는 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계속 그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외제차와 관련해서 재규어 구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외제차도 안 타고 다닌다는 애가 외제차도 이렇게 계약을 했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음주운전하고 사고를 내서 동생에게 뒤집어 씌웠다.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윤정 씨도 5차례 메일까지는 완전히 무대응으로 일관을 했는데 마지막 거는 이제 좀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이제 소속사 측에서도 이제 강경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이제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자수를 시켜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 근데 이거 자수해도 진실 안 밝혀집니다. 문제는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부분은 실제 있었더라도 그 당시에 측정을 하지 않았으면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입증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그래서 뒤에서 누군가가 이제 뭐 이 배우라는 표현 너무 거창하게 쓰면 그렇지만 법조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얘기는 좀 듣고 진행하는 게 아니야. 아들을 뭐 정말 깜빵에 보내더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아들도 깜빵에 갈 일은 없고 딸도 문제가 되질 않는데 문제는 장윤정 씨 입장에서는 음주운전하고 사고도 내고 거기다가 뭐 평소에 맨날 검소한 이미지였는데 뒤로는 막 외제차 사고 호화 여행 다니는 사람으로 지금 매도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윤정 씨 입장에서는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지금 보셨던 화면은 장윤정 씨와 어머니가 한때 사이가 행복했던. 좋았을 때 같이 여행을 가서 네. 했었던 모습인데. 근데 저런 지금 모녀 간의 다툼 참 보기가 참 불편하죠. 그렇죠. 그리고 네. 공교롭게도 아마 공교로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윤정 씨 어머니가 지난달 말 정도에 아마 기존에 살던 집에서 이제 나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수반돼서 또 네. 이제 아들과 딸의 어쨌든 이 소송전이 수반되면서 어머니 입장이 굉장히 심각한데 문제는 저런 상황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은 저는 의외로 또 장윤정 씨일 수밖에 없다. 네. 되게 이런 것들이 다 고려돼야 된다. 어머니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뭐 이럴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딸은 더 많이 힘들다는 것도 어머니가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까지 다양한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남 목포에서 100길로 제주도를 찾는 무박 여행길이 열렸습니다. 항공편보다 하루 먼저 떠나기 때문에 반나절을 벌 수가 있어서 주말마다 승객들로 가득 차고 있다고 합니다. 정승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간 목포항에 승객들이 몰려듭니다. 제주도로 떠나는 무박여행 100길에 몸을 실은 젊은 여성들은 이마를 맞대고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박 제주 여행을 알게 됐는데 막상 타보니까 밤바람도 좋고 지금 제주 여행이 되게 기대가 되고 있어요. 무박 제주 여행 시대를 위한 시스타 크루즈호가 목포항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목포항을 출발한 이 배는 새벽 6시 제주항에 도착합니다. 승객들은 이른 아침 도착한 제주에서 반나절을 벌 수 있어 여유로운 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승객들은 여객선에 갖춰진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실 수 있는 커피숍과 휴게실에서 여행의 피로를 풉니다. 지난 7일부터 투입된 초호화 여객선은 주말마다 정원 1,900여 명, 차량 500여 대를 가득 채우고 목포에서 제주를 향해 떠났습니다. 저희 선사는 바다의 낭만과 무박여행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대형 크루즈 여객선을 자정때에 투입하는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밤바다의 낭만과 여유, 그리고 실속까지 누릴 수 있는 제주 100길 여행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승호입니다. 네, 아침 경제 골든타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